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문 작성 특강의 실습 분야 강의를 맡게 된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비교적 최근에 이런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나 실습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통계를 돌리시고 그럴 때 좀 더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논문 관련된 그런 실습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이어서 이제는 논문을 쓸 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서베이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돌려낼 것인지,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과학 통계에서 왜 이 통계 기법을 많이 써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쓰게 되실 SPSS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SPSS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파일을 열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번째로 변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수와 변인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어떤 종류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SPSS에 입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울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척도를 구성을 할 때 그것을 다 합한다거나 아니면 평균을 낸다거나 하는 SPSS의 데이터 계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변수값의 수치 및 순서 변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혀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다가 순서가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거꾸로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치를 좀 더 곱한다거나 나눈다거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조사에서는 굉장히 통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없어진 이유가 양질의 기초통계 강좌가 증가되었고 윈도우용 SPSS가 도입되면서 예전에 도스를 쓸 때처럼 명령어들을 그냥 무조건 다 타이프해야 되고 쳐서 넣어야 되고 명령어들을 다 외워서 만들어야 되고가 아니라 정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여러 멋있는 그래프들이나 효과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통계 논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SPSS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SS는 통계 패키지인데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SPSS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쓰시기 쉬운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스나 여러 가지 명령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메뉴를 클릭함으로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진행하실 때 좀 더 단축된 시간으로 쉽게 그리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것은 G 프로그램, 가우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영어가 굉장히 쭉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통계를 돌리실 때 저기에 계속해서 명령어를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스테이타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기에 있는 명령어 창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SPSS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메뉴를 눌러서 거기에 적합한 도구들을 누름으로써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SS에 대한 강의나 실습을 중심으로 앞으로 6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SPSS 프로그램에 대해 실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위치를 외우고 계신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시지 않을 때에는 이 방법을 쓰시면은 SPSS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밑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 이거는 윈도우즈 7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네, 이러한 형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SPSS for Windows라는 프로그램이나 뭐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은 PSAW나 아니면은 IBM SPSS 19 버전이나 이런 폴더를 가지고서 실행 단추를 누르시면은 이제 SPSS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버전은 이제 IBM SPSS Statistics 19 버전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 버전을 누르면은 네,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SPSS의 세 가지 얼굴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기입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통계 프로그램에 넣는 코딩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창은 SPSS 데이터 에디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조작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얼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적합한 통계 방법을 써서 결과를 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교수님의 논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령을 전체적으로 빈도수를 내봤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연령이 18명이고 9명이 19살인 사람이 64명이고 등등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열 때에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창에 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형식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의 창이 나왔을 때 새로 만들기 밑에 있는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명령문, 그리고 출력 결과 스크립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시게 될 수 있는 단추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고 싶으신 그런 데이터 파일이나 그런 자료가 있는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또 데이터가 단지 SPSS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서 파일 유형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지 SPSS 스태티스 파일인 SAW 파일이 아니라 엑셀 파일, 즉 XLS 혹은 XLSX 등 엑셀 확장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많은 파일들도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버튼 누르고 명령문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SPSS의 세 가지 얼굴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요. SPSS든 아니면 다른 통계 프로그램이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를 축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6주차에게 배우게 되실 회귀 분석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릭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짧게 간결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단축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명령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문은 좀 더 이제 많이 공부를 진행을 하고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파트는 변수, 즉 변인의 측정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서베이를 하든 아니면 자료를 활용하든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한 종류의 자료, 어떤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2주차에게 배우게 되실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 3, 4주에 배실 뭐 t-테스트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로따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척도가 중요한 자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적 척도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의 양적 척도에서 써야 되는 그런 통계 기법들을 쓰게 되면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척도나 양적 척도가 어떠한 종류로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질적 척도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나누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라고 나눠져 있고요. 양적 척도에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준으로 따진다면은 명목 척도에서 비율 척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척도로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명목 척도란 결국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속성을 나누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나 기호를 부여를 할 때 성별이나 종교, 취미를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해서 그것을 척도화해서 코드화해서 SPS에 넣으시게 될 때 명목 척도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나눌 뿐이지 거기에 뭔가 숫자적인 기호나 뭐 상위, 뭐 어떤 것이 뭐 더욱더 강하다, 약하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의 경우에도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수학적인 그런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뭐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종류를 나누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이것이 좀 더 크다, 작다 혹은 양이 많다, 적다 그리고 크고 작다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만은 1등과 2등과의 차이나 2등과 3등과의 차이가 언제나 똑같다고 볼 수 없고요. 뭐 경차, 밑에 나와 있는 예로 보시면은 경차나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를 나눈다고 해서 그 사이 간의 간격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경차나 소형차로 나와 있는 그런 척도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작업이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서열 척도에는 학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설문조사를 할 때 뭐 학력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으로 나눌 때 이것이 뭔가 숫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좀 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긴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짧은 교육 수준을 가졌다거나 하면 비교할 수 있지 이것이 똑같은 수학적인 의미 그 사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 사이가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적 척도인데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나누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은 등간 척도의 경우에는 서열화된 척도인 동시에 이것은 그 사이사이가 똑같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들 간의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하고요. 뭐 IQ나 시험 점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IQ나 시험 점수나 또 얘가 이제 온도가 있는데요. 온도의 경우에는 0도라는 것이 단순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음이 어는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0을 의미하는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제 0이라는 기준, 아무것도 없다는 기준이 없으면은 없다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그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등간 척도의 경우에는 곱셈이나 나누기가 안 되고 덧셈과 뺄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는 이제 비율 척도가 나와 있는데요. 등간 척도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절대값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치들 간의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나 나이나 수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나 나이나 수입 같은 경우에는 0이라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차 앞으로 뒤에서 더욱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될 SPSS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법적 사고 척도 설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1번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이라는 데에 표시를 했고요. 계속해서 표시를 했는데 4번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고 등등은 밑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5점 척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게 되실 설문지와 비슷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습용 설문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샘플을 마주어 봤고요.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논문에 쓰셨던 그 설문지에서 설문들을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귀하의 성별은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명목 척도로 남자인가 혹은 여자인가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자라고 썼고요. 귀하의 학력에서는 대졸 이하 썼고요. 귀하의 연령에 대해서는 23살.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법적 척도에서 잘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조금 그런 편인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4점 그렇다라고 해서 4점을 주었고요. 귀하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00만 원이라는 식으로 이 한 사람이 응답을 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코딩이라는 작업은 결국에는 여기에 설문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SPSS에 데이터화 시키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숫자로 나열을 한다면은 2, 그리고 23, 4, 100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변인들 간의 사이를 한 칸씩 띄움으로써 이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더욱더 분석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SPSS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PSS 데이터 창에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딩 도어가 5개의 설문에 대해서 2, 23, 4, 100이라는 코딩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첫 셀에 성별의 2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데이터 입력 창에서 보시면은 가로가 이제 ID라고 해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두 번째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의 기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은 각각 개별적인 변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별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는 학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코드화해서 기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나왔던 2, 23, 4, 100을 각각의 열에 기입을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에 입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숫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문자로 배열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숫자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의 코딩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경우 2번 사람, 3번, 4번 다른 그 개별적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그 밑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셨는데요. 여기서의 단점, 여기서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각각 변인에 대해서 구분은 해 놓았지만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변인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거를 열다거나 나중에 확인하실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한 변인들의 경우, 변인들의 이름을 표시해 둬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보기의 단추가 있고요. 그 옆에 변수 보기의 단추가 있습니다. 변수 보기의 단추를 누르시면은 변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장면처럼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환을 원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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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데이터 편집창의 경우에는 이거는 한 열이 하나의 변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는 뒤에 이어진 경우에는 한 사람의 경우 이렇게 쭉 데이터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한 사람은 한 줄의 표현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코딩할 때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실수가 없게 하셔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궁금했던 건데 지금 리커드 속도 5점 속도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서열 속도로 보는 건가요? 중간 속도로 보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리커드 척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나 그렇다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열변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정말로 엄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서열 척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자가 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 가정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 리커드 척도나 5점 척도나 7점 척도나 이런 경우에는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해서 더욱더 이걸 다른 방식의 통계 기법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수업과는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 끝나고 그거는 따로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원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은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커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딱 하셨을 때 워드 프로세서에 마우스를 뜨셨을 때 깜빡깜빡 빛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을 지우시고 아까 첫 번째 변인이 뭐였죠? 첫 번째 변인은 성별이었습니다. 성별이었고 그 다음엔 학력, 연령.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분법적, 그러니까 편집증 척도가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설문이기 때문에 편집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여 등등 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데이터 편집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의 그림처럼 성별, 첫 번째 열에는 성별, 학력, 연령 등등등의 변수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변인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변인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데이터 편집창이 아니라 데이터 보기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형이라는 열에서 각각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셀의 하얀 여백을 클릭한 다음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변수 유형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숫자든 콤마든 여러 가지 형식의 변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변수 유형은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 버전에서는 누메릭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글 버전에는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변수의 척도와는 관계없이 이것을 변수값의 숫자로 입력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예였던 성별의 경우 남자, 여자라고 한글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남자는 1, 여자는 2 혹은 여자를 1, 남자는 2라고는 숫자로 부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입력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변수 유형을 숫자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단순히 글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성명, 기관명, 이름 여러 가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넣을 때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영어 버전에서 스트링 그리고 한글 버전에서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는 변수 유형을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225자, 한글로는 122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쓰셔도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선택하는 방법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의 하얀 여백을 클릭한 후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누르시면은 다시 변수 유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릿수는 여기서 자릿수라는 거는 몇째짜리 그런 의미보다는 그 칸이 그 변수나 그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창이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라고 나와 있는 이유를 뭐 여기선 8자리가 되어 있는데 좀 그 자릿수가 매우 큰 경우, 숫자가 매우 큰 경우에는 창이 매우 좁을 경우에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실 때 이 열이나 그 행에 굉장히 큰 수의 자릿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자릿수에서 좀 넓게 8보다 큰 뭐 10이나 20, 30이라고 두어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잘 지정하지 않아서 뭐 소수점 자릿수를 없는 것으로 진행을 했다면은 반내림이나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면서 너무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많이 하게 되면은 몇 점, 몇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은 정도나 아니면은 학회나 논문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길이나 어쨌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나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다음 부분은 변인의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예로 든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 든 부분은 성별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나이처럼 단순히 그 변인의 이름만 들어도 그 변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교수님이 논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법적 사고 척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함수, 척도의 이름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척도의 이름의 경우에는 그 변인이 혹은 그 질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각각 변인에 따라서 설명을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데이터 보기 창이 아니라 데이터 입력 창이 아니라 데이터 보기 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옆에 설명이라는, 그리고 영어 버전에서는 라벨이라는 그런 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치시고 싶은 부분에 이번에 똑같이 클릭을 하시면은 커서가 생기게 되는데요. 커서를 따라서 뭐 지우셔서 거기에 정확한 설명을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여셨을 때에도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변인이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뭐 질문에 관련된 것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변인의 값을 정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숫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문 내용들을 숫자로 넣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1이 되고 여자의 경우는 2가 되고 반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로 이렇게 정해져 놓은 거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열으실 경우, 정말 일주일 후에 그 데이터를 열었을 때,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했지?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다시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정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내셨을 때에도 그냥 숫자 1, 2, 3, 4, 5로만 나오지 그것을 어떻게 의미하는지가 결과창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어떤 것들을 숫자화했는지, 어떤 부분을 이 숫자로 입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옆에 데이터 보기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설명 옆에 열에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마우스로 값셀을 클릭을 하셔서 역시 옆에 있는 점점점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변수값 설명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변수값 첫 번째 1이 남자였고 2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변수값 1을 기입한 후 그 아래 변수값 설명에는 남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추가를 누르시면은 밑에 1 남자라고 나왔을 겁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도 2의 경우에는 변수값 설명에 여자를 넣고 추가를 하시면은 역시 그 밑에 2점 여자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 기법을 쓰셔서 결과를 내시게 되면은 1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로 나오게 되고 2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로 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첫 번째는 1, 2만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아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1, 2, 3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졸 이하는 1로
부호화하시고 대졸 이하는 2로 부호화하시고 대학원 이상을 3으로 부호화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와 같이 1 고졸 이하, 2 대졸 이하, 3 대학원 이상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기억하시고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이분법 척도에서 하나의 그 설문인데요. 1번 1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이분법에 관련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값을 주고요. 반대로 매우 그렇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5라는 값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설문을 코드화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값을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설문에서 보셨을 때 설문에 대답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한 부분에는 결측값, 무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방식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응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적어서 정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다면은 어느 정도는 어느 기준에 따라서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무응답 수치가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치에 많은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분법 척도를 했을 때 많은 설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0000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수준의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은 거기서 무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응답 없음, 그러니까 미싱이라고 해서 무응답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통계적인 방식을 써서 그 무응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응답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아까 값 데이터 보기 창에서 값 옆에 있는 결측값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결측값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결측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측값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은 원래는 결측값 없음이라고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결측값을 지정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산형 결측값에서 여러분들이 결측값으로 지정을 한 그런 숫자들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예시로 넣었을 때는 0이나 9라고 넣었는데요. 여기서 0과 9라고 넣은 이유는 뭐 이렇게 어느 때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응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문, 그 부분을 만약에 0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9로 넣는다면은 아까 그 이분법 척도의 경우는 1에서 5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에서 5 사이에 있는 그 숫자 외에 다른 숫자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1에서 5 사이에 있는 그런 척도나 그런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무응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일을 해서 만약에 무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설문은 0이라는 값을 준다라고 지정을 계속 통일하셨다면은 여기에서 이산형 결측값에 0을 넣게 되면은 그 무응답치가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에서 5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9를 무응답의 값으로 넣겠다라고 원칙을 정하시면은 그 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산형 결측값에 넣어서 9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무응답이다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응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통계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없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점수, 0부터 100까지 범위를 갖는 변이면 무응답을 뭘로 지정할까요? 마음대로 하나 골라보세요. 0부터 100까지 범위를 하세요. 몇으로 할까요? 0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일, 오케이. 100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B라고 999를 해도 돼요? 물에서 큰 B잖아. 그러면 데이터 처리할 때 999가 들어간 거는 빼고 처리하게 되는 거야, 시스템이. 이게 융통성을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정하신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999라고 하셨는데 잊어먹으시고 99로 하시게 되면은 그 질문에 99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빠지게 됩니다. 네. 0이라고 했으면 0이라고 하는 사람 다 빠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고 싶으신 결과가 이 사람은 정말 큰 편집성 척도를 가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굉장히 거기에 큰 영향을 줄 99, 90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문화 처리나 데이터 유형들이나 변인 유형들을 잘 확인하셔야 이런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열 맞춤 이건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필요 없이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맞춤은 뭐 오른쪽에 붙여놓는다 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인에 대한 척도 수준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별의 경우다. 성별의 경우에는 명목이라고 넣거나 아니면 그런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것을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명목 척도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적 척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회귀 분석이나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양적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석을 할 때 어떤 변인이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었다. 거기에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에 집어넣었다면 이런 통계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에서는 나는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지 찾아가다 보시면은 척도의 경우에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척도의 수준 그리고 변인의 종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변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분석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다음으로는 데이터 계산입니다. 데이터 계산의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법적인 척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단지 하나의 설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것이 결과가 정말 좋지 않는다면 나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거기 하나의 그 한 설문에 특정의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분법이 심하다, 안 심하다를 계측하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척도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정말 뭐 몇십 개 설문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이분법적인 척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그것을 더한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뺀다거나 곱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낸다거나 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그런 척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항목, 아까 말씀드린 이분법적인 이분법적인 부분을 계측을 하는 척도들, 비슷한 척도들을 쭉 더해서 그것을 합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합계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숫자가 커진다면은 그것을 항목의 수로 그런 설문의 숫자로 나누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전체적인 이 설문에서 이 이분법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척도와 이 설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식의 분석을 하든 연구를 진행을 하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예시로는 이분법적인 사고 척도 5개의 문항을 합하는 그런 값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분법적 척도의 설문 1부터 5까지를 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그림이 반추에 나오는 것처럼 5개의 문항에 합계인 변인을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서요. 편집 옆에, 보기 옆에, 데이터 옆에 변환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변환에 보면은 변수 계산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변수 계산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 할 때 이거를 편집 중이라고 잘못했었는데요. 이것은 이분법적 척도나 이분법적 경향 등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런 이론이나 배경 이론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변수는 이제 여기서 대상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변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집 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들 때는 이분법적인 경향이라고 쓰시거나 이분법 경향 5개 문항 합 등 좀 짧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 밑에 있는 유형 및 설명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 계산, 유형 및 설명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각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계측한 것이다. 이 변인은 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 이 변인이 합한 변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분법적 척도 중 5개 문항 합계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이게 이분법 척도에서 5개를 합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옆에 있는 계속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변수 계산에서 대상 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더하고 싶거나 아니면 빼고 싶거나 그거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분법적 척도에서 1번부터 다 5번까지를 더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분법적 척도, 이분법적 척도의 1번인 내가 수행한 일에 대해서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은 대상 변수를 하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DTI1이라는 변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걸 더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2번, 그러니까 이분법 척도에서 2번 변임을 클릭하시고 다시 넣으시고, 근데 그 사이에 넣으셔야 될 거는 이제 더하기라는 그런 수식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변이, 그러니까 이분법 척도 DTI 1 변인 넣으신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를 단추를 통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DTI 2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것을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합계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결국에는 이 더한 것을 그 항목의 숫자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밑에, 바로 맨 뒤에 그 나누기를 넣게 되면은 이게 덧셈보다는 곱셈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DTI 5번 문항의 값만 5로 나눈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부터 5까지를 다 더한 것을 가로로 닫으시고 그것을 항목 숫자인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값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숫자 표현식이 완성된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넣으신 대로 이분법적 척도 합계 등 뭐 그런 이름을 가졌을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에는 이분법적 척도에서 5개의 문항의 합계값 혹은 여러분들이 넣으신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옆에는 이제 데이터, 실제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1점부터 5점까지, 그러니까 한 개 각각의 문항이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계측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10, 12, 높은 경우에는 16, 이런 22까지 그 척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개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쓰시게 될 그런 방법 중 하나인 리코드, 그러니까 변수값 수치 및 순서를 변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용 설문지인 그 교수님의 그 이분법적 척도 설문 중에서 하나를 따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이라는 숫자로 표시가 되었고요. 매우 그렇다가 5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이 순서를 굉장히 보기 좋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이 성향이 적게 가지는 사람은 1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 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다른 데에서 받아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주는 그런 데이터를 쓰시게 될 때 매우 그렇다가 1로 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경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내셨을 때 이거는 사실은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친절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학기별 그런 거를 낸다거나 그런 논문을 낸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에게 혼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수치들을 결과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곱셈을 한다거나 이거를 정말로 여기에 있는 값들이 너무나 5점 척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타내고 싶어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O라고, 이 설문에 대해서 O라고 응답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분법적인 척도가 굉장히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분법적인 성향을 높게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분법적인 성향이 낮은 것을 정말 이 사람이 이 점수가 정말 높은, 정말 이 사람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이분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낮은 거다라고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순서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알기가 힘들어서 이걸 정말 거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점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거꾸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바꿨을 때에는 가장 작은 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라고 O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을 거꾸로 했을 때 정말 이분법적인 성향이 낮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을 때에는 이게 숫자가 정말 작아져야 그래야지만 이분법적인 성향이 큰 사람들이 작은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1,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성향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했을 때에는 정말 이 이분법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등등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방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옆에 있는 변환에서 아까는 변수 계산을 가셨는데요. 여기서 밑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두 가지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딩 변경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하는 어쨌거나 이 변인을 바꾸고 싶은데 이 바꾼 변인을 원래 있는 변인에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귀찮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변인을 바꿨을 때 내가 이게 실수가 있었다. 아차! 이게 좀 잘못됐다 했는데 이미 덮어 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변인과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정말 이게 좀 안전하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거다라는 경우엔 다른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는 방식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실수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단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변경하고 싶고 이것을 좀 바꾸고 싶고 리코드하고 싶은 변인을 여러분들이 고르시게 됩니다. 아까 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굉장히 확실하다라는 것을 반대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정을 해야겠죠. 변인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 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변수가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그런 변수 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내가 이 변수를 어떤 이름으로 바꿔질 것인지 그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저기 출력 변수 이름에 기입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리코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꾸로 리코드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DTI24 변인을 RE DTI24라고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수 이름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이제 변인이 나중에 보셨을 경우에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아까의 그 설문과 반대로 방향이 되었죠. 그래서 바꾸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출력 변수에 REDTI24라는 그런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변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들을 이제 거꾸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것은 여기 8번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버튼을 클릭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여기 새로 생긴 창에서 왼쪽에 있는 기존 값은 원래 있던 값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고 싶은 거꾸로 됐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됐든 새로운 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1.1에서 5 척도에서 가장 큰 건 5점이었죠. 기존 값 5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값창에 넣습니다. 5를 넣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값에서는 여러분들이 1을 넣으셔야겠죠.
이것을 각각 대응에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 끝나셨으면 이것을 추가를 누르시면은 그 값이 새로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5개의 척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각각 하시면 되겠죠. 4의 경우에는 2, 그리고 3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대응되는 게 반대가 아니니까 3, 2의 경우에는 4, 1의 경우에는 5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만드시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값 밑에 보시면 시스템 결측값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시스템 결측을 만들 때, 그러니까 무응답을 아까 데이터를 넣을 때 처리를 안 하셨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결측값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실수를 해본 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아예 그런 변수의 무응답 값이나 결측값을 지정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기입을 하실 때 그 변인의 구분이나 변인의 종류나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변수값 수치를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변수에도 이제 이름이 주어졌고요. 이름이나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변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REDTI20라는 변인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똑같은 행에 있는 수치를 모두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5라는 값이 여기 어코딩 된 데에서는 1이라 바뀌었죠. 4는 2로 바뀌었죠. 3, 등등등, 결국에는 2, 4, 그리고 1, 5 등등 각각의 값들이, 대응되는 값들이 똑같이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방식을 몰라서 통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수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응되어 있는 것들을 손으로 딱딱 2는 4, 뭐는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방식들을 한 번에 정말 단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경우 봤어요. 지나갈 때 손으로 하는 친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적인 패키지의 운용이나 양적인 방법을 배우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굳이 원하신다면 손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직접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컴퓨터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이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왔는데요. 지금까지 좀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